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로 67이 됐죠.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공사 중이라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부탁이었죠.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막상 들어온 며느리와의 동거는 예상보다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지나치게 허영심이 많고 고급 품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 민재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비밀을 알려줬어요. 엄마 방에 가면 예쁜 책이 있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자신의 방에서 알록달록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수상한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읽기 시작하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아들이 권유해 집을 담보 잡았다던 하소연이 스쳐 지나갔죠. 내 아들의 아내이자 내 손주의 엄마인데 이걸 신고해야 하나? 지금부터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교사 시절엔 늘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남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늘 시간이 부족했죠.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게 오롯한 하루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평온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준은 대뜸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안 좋았죠.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는 잘 지내고 있었니? 요즘 통전화가 없어서 무슨 일 있나 했잖니? 아, 그냥 좀 바빴어요. 엄마,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들은 다짜고짜 부탁부터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정집이 공사 중이라 한동안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잠시 동안 며느리와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 결혼하고 난 후 며느리와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딱히 불편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았죠.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낯선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지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허물없는 사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수진이랑 민재까지 잠깐 지내게 해줘요. 엄마 집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며느리 이수진과 손주 민재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짐을 방 한쪽에 쌓아놓고는 이내 가방에 정신을 팔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평생 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근면하고 검소한 삶이었죠. 며느리의 화려한 모습은 그런 제 가치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주 민재는 아직 어렸습니다. 5살이었나 그랬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가도 이내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니 반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늘 조심하라고 물건 망가지면 큰일 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좀 뛰어놀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니 좋았는데 며느리는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거실에 나와 밥을 먹다가도 핸드폰이 울리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 민재를 씻기고 있는데 며느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는 척, 모른 척 하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엔 꼭 맞춰드릴게요.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숨겨야 할 돈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상대방에게 쩔쩔매는 모습도 거슬렸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종종 집 전화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젊은 사람들이야 요즘 다 그렇지. 좀 낭비벽이 있으면 어때? 내 아들의 아내인데 이해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허영심을 드러냈습니다. 택배 상자는 매일같이 도착했고 상자를 뜯어보면 온통 값비싼 화장품이나 옷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잠시 외출했습니다. 저는 손주 민재와 거실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비밀을 알려줬어요. 엄마 방에 가면 예쁜 책이 있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책이길래 비밀이라고 하는 걸까? 잠시 후 민재가 자신의 방에서 알록달록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아이들의 장난감 파일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파일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며느리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허영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제게 불편함을 줬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단순한 낭비벽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든 채 며느리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손자 민재가 건네준 파일 속 서류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표지 안에는 며느리의 비밀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노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습니다. 임차인 칸에는 낯선 노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위조된 듯한 도장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수상한 서류들이 뭉치로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복사본 등 노인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일을 하다 보니 착각해서 넣어둔 것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출한 시험지나 숙제를 보면 금세 거짓을 알아챌 수 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직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보이던 허영심 많은 모습, 자주 걸려오던 수상한 전화, 집안에 쌓여가는 택배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돌아올까봐 초조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라도 제가 서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비운 틈을 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물 한 잔을 마시는 척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방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겉보기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명품 화장품과 옷가지가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요양원 어르신 명단과 투자 사기 설명 자료였습니다. 명단에는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상담 진행 중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옥분, 제 오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전 성경 모임에서 옥분이가 제게 하소연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야, 나 요즘 잠이 안 와. 우리 아들이 투자를 하라며 자꾸 재촉하는데 영 찜찜하단 말이야. 나도 늙어서 돈 쓸 데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옥분이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옥분이가 아들에게 등 떠밀려 대출까지 받았다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서랍속 명단에 옥분이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상담 진행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한 사기꾼일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제 사랑스러운 손자의 엄마이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은 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돈 몇 푼을 뜯어낸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사기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를 신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먼저인지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저는 전직 교사로서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의 양심은 거짓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일을 덮어둔다면 며느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과 손주에게 닥칠 불행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양심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외면한다면 저는 제 평생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눈을 흐리게 하고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린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욕심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며느리의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러나 제 양심은 묵직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옥분이와 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며느리의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가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정직과 책임이다. 내 가족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제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원망하고 손주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제 선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몇 장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가르침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아무 일 없는 듯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제 손으로 범죄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언젠가는 저와 제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한 이후 제 일상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죠.
밥을 차려주고 손자와 놀아주고 며느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표정에서, 제 목소리에서 티가 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며느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죠. 그들은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며 동네에 사복경찰을 잠입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제 신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외출 좀 하고 올게요. 친한 언니 좀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재는 내가 보고 있을게. 며느리가 집을 나선 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대신 몰래 며느리를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며느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골목을 돌아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경찰입니다. 사복경찰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며느리가 향하는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제 친구 한옥분의 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옥분이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옥분이가 며느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옥분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옥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만 하시면. 글쎄다, 수진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옥분이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유인하는 거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이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향해 다가갔고 제 눈앞에서 며느리를 체포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옥분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한 제 며느리가 제 친구에게 사기를 치려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경찰차에 태워 떠났습니다. 옥분이는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옥분이에게 며느리가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제가 신고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옥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말할 뿐이었죠. 경찰은 며느리를 신문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실버 투자 사기 조직의 지역 모집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투자 상품을 팔아넘기고 그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요양원 어르신 명단은 모두 사기 행각에 이용된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매일같이 받던 수상한 전화, 집으로 오던 택배들, 그리고 며느리의 허영심 가득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제 눈앞에서 벗겨진 순간이었죠. 저는 옥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는 영희,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였지만 더는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정의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제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격앙된 목소리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한테 장난치는 거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대체 왜 그랬어요? 엄마가 왜 며느리 서랍을 뒤지고 왜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 가정을 박살냈잖아요. 아들의 절규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리고 제 양심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잘못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야.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내 아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엄마,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며느리가 잠깐 돈 문제로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은 일이 아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손주 민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손주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지만 아들은 손주를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할머니랑 놀지 말고. 아빠,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민준아, 이러지 마. 민재가 뭘 안다고 그러니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수진이 일 다 정리되면 그때 올게요.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손으로 제 가정을 깨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켜온 정직이라는 교사의 양심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진한 노인들의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였습니다. 며느리의 사기 행각을 외면한다면 저는 제 평생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눈을 흐리게 하고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린다. 아들의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저는 제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제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교사로서의 양심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 후 경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며느리의 사기 행각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 명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제가 가르쳤던 옛 제자의 부모님도 있었죠. 제 손으로 제 며느리를 신고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며느리의 사기 행각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가 67이었지만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한 명의 교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직과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을 보고 저는 제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어떻게 저와 제 친구, 그리고 제자의 부모님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순진함을 이용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을 울리는 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쉬이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이 방송을 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저를 용기 있는 노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며느리를 철면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경찰은 며느리가 속한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엄마가 우리 가정을 망쳤다고 소리쳤죠.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 허락하는 유일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 참석해 며느리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며느리에게 한 점의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면을 벗겨낸다. 결국 며느리는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안도감과 제 아들과 손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제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방은 낯선 사람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지우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을 폭로했지만 제 가족은 그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후 저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며느리의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했고 손주와 저를 단절시킨 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면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만난 후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에 차있던 목소리가 아닌 깊은 상처와 후회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민준아.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아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고 자신도 사기 조직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과시했던 것이 모두 사기 행각으로 얻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들은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이 옳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허영심에 속아 넘어갔고 엄마가 저와 우리 가정을 구한 거였어요. 아들은 제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에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고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들은 이혼 후 손주 민재를 데리고 제게 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제게 맡기고 자신은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 손주를 제 집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정직과 정의의 중요성을 제 손주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손주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랬어요? 저는 손주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민재를 바르게 가르쳐 줄게. 손주는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을 폭로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비록 제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제 아들과 손주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의 양심과 저를 이해해준 아들,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손주를 바르게 키우고 제 평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삶은 때로 무겁지만 그 안에도 희망은 늘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희망을 떠올리게 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